네, 정부가 행정 전산망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신당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모레 국민의힘 혁신위를 상대로 강연을 예고해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에 이 행정 전산망에 좀 이상이 생겼고 일단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는 복구가 됐습니다. 정부는 좀 뭐 태스크포스도 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규명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요. 지금까지의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뭐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거나 또 이상민 장관이 급거 귀국해서 대응에 나선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사실은 원인도 일부를 밝혀졌습니다. 보안 패치와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복구는 됐고,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2007년에 이게 구축된 하드웨어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부분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왜 그런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점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 또 뭐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그 예. 피해 발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야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복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행정적 수요가 계속 폭증했을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않을 수 있도록 빨리 복구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월요일 날 잘 가동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좀 내용들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어떤 기술 발전이나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변화하고 변모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들이 이번에 발생한 것이 어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구, 그다음에 점검을 해서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대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후에 정부가 이런 조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또 취하지 못한다면 전 그때는 제가 볼 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금요일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제 법무부 공식 행사차 간 거긴 한데 이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무위원의 배우자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고 만약에 그 배우자가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정치적 해석이 따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희 당의 총선 주자로 나와서 당의 총선을 어느 지역에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여지를 남겨뒀었죠. 그리고 대구에 갔기 때문에 그러한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희 국민의힘의 어떤 연고, 근거라고 하는 게 사실 TK 지역이다 보니 그런 해석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한 발언 중에도 대구 시민들을 평소 존경해왔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는 그간에 사실 연고는 없어요. 연구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러한 정치적 해석과 연관해서 대구에 만약 출마한다면 당연히 경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그렇게 뛰어든다면 대구의 어떤 새로운 바람에 의한 변화,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변화된 바람이 수도권으로까지 일거에 불지 않을까. 그러한 전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배우자가 공개된 부분인데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그 사진의 포커싱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집중됐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회는 별로 없었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그간에 소위 이 기자들과 소위 피의 사실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네트워크,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서 일부러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들이 분명히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뭐 그런 형태의 상황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구를 내려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내려간 것이 진짜 그야말로 법무부의 행사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치 행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의 위치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그렇다면 그런 정치 행위를 할 거라면 빨리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국무위원의 지위 또는 자기의 이런 역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사례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의심을 받을 바에야 빨리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계속 언론 기사로 뭐냐면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군불 뗄 게 아니고요. 좀 당당하게 본인이 국회에서 얼마나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좀 당당하게 나와서 정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지지자들의 연락처를 좀 구축을 했는데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3만 명이 넘게 등록을 했다 그랬고요. 또 오늘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도 열었거든요. 이것을 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창당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기차는 출발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발 신당 창당은 이미 돌입한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러한 3만 명 가까운 그러한 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운집했다는 것은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 버스 920대를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920대가 사실 숫자로 환산하면 약 4만여 명 돼요. 그럼 이제 4만여 명 채우는 시기까지는 이제 내일 정도면 다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작업은 전국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당 5개 시도당만 창당을 하면 되거든요. 그 발기는 각 시도당에 1,000명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은 갖춰졌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이미 돌입한 상태고, 그러한 신당이 과연 성공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예. 이미 지금까지 상당히 진전됐고, 본인 말대로 하루에 1%씩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제 한 90%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본인이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라는 걸 제시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 명분이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고자 하는 명분, 그럼 나가지 않도록 하는 명분이 사실 인적 쇄신 플러스 본인한테 모든 정권을 다 주라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실제 실현되기가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인적 쇄신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간다면 그건 네.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제시한 요건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는 출발했다라고 평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 출발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토크 콘서트가 출발이라면 이미 이원주 전 의원하고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했는데 그때부터 출발한 거겠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판단하세요? 상황 예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자기의 자기의 능력들을 갖다 좀 예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 누적돼 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누적된 불만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화답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전권을 준다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3지대라고 하는 공간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들을 표출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제기하고 있는 뭐 3만 명, 920대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도 압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또 제3지대에 대한 공간을 넓히게 되기 때문에 압박의 힘이 매우 세겠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소위 다른 정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제3지대 공간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정당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밝힌 바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12월 27일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사람을 모았다고 하더라도요. 12월 27일 날 창당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요. 물리적으로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럼 적어도 2달 선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제3정당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한테 할 얘기인가. 자, 그야말로 이제 열차를 출발시키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열차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당 창당을 시작하시는 것이 예의다. 안 그렇고 예. 상황과 공간을 뒤집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활로를 개척하는 방식들이 관철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럼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본인이 계속 자기는 자기의 피는 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수의 정당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4월 지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될 겁니다. 그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남아있다면 매우 유력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신당 창당을 전제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파급력은 이제 별개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되려면 현역 의원들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현실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마 정치 지형의 판도에 따라서 예. 현역 의원들이 동참을 하는 방식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길, 그것은 일종의 명분이고 가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명분과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합 집산은 사실 정치공학적이죠. 그렇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명분이 다 일거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기호가 전국적인 통일된 번호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법령의 요건이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전 선거에 이준석 신당은 없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나 이런 걸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통일된 번호를 얻느냐 마느냐 거기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텐데 설사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정치 문화를 바꾸는 길이라고 하고 그런 방향에 가고자 한다면은 기호에 연연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좀 야박한 평가를 하는 편인데요. 예. 이유는 뭐냐면 설국이에요. 말이 좋아 제3지대라고 얘기합니다만 양대 정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건 진짜 예를 들면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본인이 얘기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20여 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나와서 소위 교수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천 과정에서 튀어나온 분들이에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쓸어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탈락한 분들을. 이게 건강한 정치인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동토에서 소위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건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낼 결심이거든요. 전 그것보다 의원들 계산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경로를 위해서 제3지대 정당이 구성되는 것은 저는 순서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르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왜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분노만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으로 제3지대는 오래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 명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어떤 다른 예를 들면 기존에 갔던 방식과 유사하게 걷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야박한 평가입니다만 저의 충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5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레 혁신위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고 해요. 혁신위에서 일단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강연에 나선다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강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취에 대한 얘기까지도 그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거취 문제가 뒤따르겠죠. 왜냐하면은 이상민 의원이 아직까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서 저희 국민의힘 여당의 혁신이라 하더라도 예. 여당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 사실 현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거취 문제 이미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이준석 신당에도 길을 열어놨고 국민의힘에 관련해서도 길을 열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연이 있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식상한 게 정치공학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민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도 만약에 정치공학적으로 만약 이 민주당 의원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거예요. 분명하게 이상민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저희 당도 명분을 가지고 그러한 서로 간의 입장 표명이 향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상민 의원이 강연하는 것이 단순한 강연은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명분을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일 국민들이 지금 식상해하는 게 결국 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인적인 부분은 이미 혁신위에서도 안을 던진 대통령을 파는 많은 친윤 세력들 그리고 또 영남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라는 게 저희 혁신위의 그러한 인적 쇄신이라면 민주당 발 인적 쇄신은 국민들 소위 말해 중도들이 식상해하는 개딸들 그리고 비명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마치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듯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거부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두 부분들을 조합한다면 명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도 인적 쇄신의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중인 것이 이어질 것이고 이재명 발 민주당 내의 정당 민주주의가 사라진 상태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찾는다면 그러한 접점은 가능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의원을 예. 이상민 의원의 이상한 행보예요. 아니 그 국회의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서 강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왜 가서 뭘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서 설명하신다는 게 민주당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설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제가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그러니까 가서 방안이더라고요. 국민의힘 욕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겠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야구를 보면 이 정규 페널티 레이스가 끝나게 되면 스토브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 FA의 대열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두고 이제 FA 열풍이 불 거예요. 서로 이동을 해야 되죠. 만약에 뭐 선수를 방출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팀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려고 하거나. 근데 이상민 의원은 과거 전력이 있으세요 이미. 열린 우리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가셨고 자유선진당에서 다시 돌아오셨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상황도 제가 알기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탈당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입당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을 공격했던 또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했던 이유가 공천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밖에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좀 그래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거다 이건. 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가셨던 분도 계시죠.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려면 국민의힘에 가서 강연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왜 탈당하는지, 민주당이 진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 입당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 이거 먼저 말씀하시고 국민의힘 가서 강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레니까요. 당시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겠고요. 이거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현수막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 비하 논란은 좀 불거져 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총선용 현수막은 아니고 당이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무엇이 설명을 하면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이런 게 저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 공당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분노하는 분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2030 세대들에 대한 어떤 분노,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절박한 불안감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그 20대의 친구들 누구보다 열심히 경험하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경쟁들을 돌파해서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정치와 경제를 모르냐? 정치와 경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성 정당들을 혐오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보면 50% 이상이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저런 실무적인 작업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데요.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의 착오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노하면 그 일을 벌인 데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실무적인 이런 얘기로 어떤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에 계신 분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업체 핑계를 대고 책임을 떠미는 듯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저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이율배반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이미 윤석열 정부가 청년 관련한 예산을 많이 포함시켰어요. 청년들이 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청년 마음 건강을 지키겠다 해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한미 한일 대학생 연수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진로 사업, 일경험 사업 이런 예산들을 민주당 지도부 발로 해서 예산을 80% 이상 삭감시켰어요. 그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다 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청년 비하 현수막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민주당의 원내에서 내부에서 당직자들조차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업체 탓만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가한 듯한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얼마나 고심해서 내놓은 건지 그것을 무조건 윤석열 정부 예산이라고 해서 깎을 게 아니라 정말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런 현수막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4.5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인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잖아요. 이번엔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최고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 또는 영남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에 대한 희생 그리고 인적 쇄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 사람부터 바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총선을 이렇게 인적 쇄신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게 혁신위의 2호안이었고 그리고 4호안은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맞게끔 모든 것을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청년 공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청년들끼리 경선을 해서 뽑겠다 하는 그런 대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최고위의 의결이 늦어진다 손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향후 구성될 공천심사위원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설사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최고위에서 공천심사위로 넘기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공천심사위에서 이것을 쉽게 그냥 배척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공천심사위에 가서도 아마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더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공관위로 넘어가는 건 절차상의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쉽게 배척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도 덮는다고 봉합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김기현 당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야지 제대로 된 봉합인 거죠.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어준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만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네. 서로 싸우지 말자는 얘기들은 자기들 내부의 얘기인 것이고 혁신위가 제기한 안에 대해서 이 결말이 나려면 저희 낙동강유에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분도 제가 알기로 결정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이미 막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털기 위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혁신안도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 용산에서 나오신 분들이 출마하시게 되면 전략공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용산에 계신 분이 나왔다고 전략공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혁신도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게 매우 혁신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 문제는 실타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얘기했던 낙동강에 계신 분들, 특히 친윤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안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분들에 대한 용단이 필요하다. 아니 용단이 없이 그냥 공관위로 넘어간다면 혁신위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국물만 지피다가 아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예산 약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청년 예산 같은 경우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윤 대통령이 싫어했던 내용들이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서로 잘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더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